뉴욕 증시는 미국 소매 판매 실적 증가로 오름세를 보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제조 지표의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08%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일랜드 재정 우려 악재가 부각됐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 후조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WTI는 2센트 내린 배럴당 84달러 8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실적이 전월 대비 1.2% 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 호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달 미국 뉴욕 지역 내 제조업 경기 지수가 마이너스 11.1로 나타나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0.9% 늘어난 1조 4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수요 증가를 전망한 기업들이 창고 물량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나왔는데 이 경제 지표 간에도 간극이 좀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반면에 제조업 관련 지표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도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안동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날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지표 향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9포인트 오른 11,201포인트였고요. S&P 500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한 1,197, 나스닥도 4포인트 하락한 2,51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국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가 대두되면서 수익률이 큰 폭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4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2.93%로 지난 8월 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3대 지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왔던 경제 지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일 텐데요. 이에 대한 소식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이날 미 상무부는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0.7% 증가폭과 전문가 예상치 0.7% 증가를 상회하는 기록입니다. 또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고요. 아울러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도 0.4% 증가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의 주가 상승과 고용 향상이 소비 지출 부양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앞으로도 소비가 미국 경제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날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 판매도 5% 늘어나서 3월 이후 최고치로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이 기업들의 재고 역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재고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이날 기업 재고는 9월 기업 재고는 1조 4천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올랐는데요. 예상치 0.8을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2년 내 최고 증가였습니다. 네. 연말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서 창고 물량을 늘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매출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에 기업 재고를 점차 늘려나가는 모습일 텐데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유통업체들은 또 이런 입장이에요. 시간을 연장하는 등 좀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예, 미 유통업계가 연말 쇼핑 시즌을 대목을 맞이해서 연장 영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연말 월마트 등 주요 소매업체들이
그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올 연말 그 쇼핑 시즌은 그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게 될 거라는 전문가들 입장도 있고요. 현재 그 소비 지출이 그 경제가 가고 있는 방향의 전망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면서 이 소매업체들이 그 크리스마스 시즌 등 뭐 연말에 그 상당히 기대를 끄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호재가 됐었던 그런 경제지표 쪽으로 살펴봤었고요. 그렇다면 반면에 악재성 재료로 노출이 됐던 그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예, 뉴욕주 제조업 경기가 16개월 만에 위축되는 그런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11.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전달 15.7에서 그 마이너스권으로 크게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 전문가 예상치인 그 14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 마이너스권에 머문 것은 지난해 7월이 마지막이었고요. 현재 이 지표 결과로 보면 그동안 꾸준히 늘던 그 수출 수요와 기업 투자가 재고를 다시 채울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앞으로 그 산업 생산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했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기업들의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M&A 관련 이슈도 부각이 됐습니다. 자원 장비 개발업체죠. 캐터필라가 굴착기 업체인 뷰사이러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M&A 관련 소식 한번 묶어서 전해주시죠. 예. 오늘 그 기업 실적을 먼저 보면은 비벤디가 그 3, 4분기 그 순이익이 6억 8,800만 유로를 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로스도 31센트 주당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뭐 매출이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나오면서 뭐 주가에는 뭐 크게 작용을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M&A를 보면은 뷰사이러스라고 그 캐터필라가 인수하는 그 주가가 29%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라는 1%가 올랐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지 컴퓨터 업체인 그 EMC가 그 클러스터 스토리지 업체인 아이실론을 인수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서 아이실론은 주가가 28.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시에너지는 매각 계획을 논의를 앞두고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준이 국채 매입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공화당을 비롯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 우려를 제기하면서 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그 G20 회의에서 많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그 패드의 6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그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미국 내에서도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그 공화당 소속의 경제학자들과 그 정치 분석가들이 이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날 그 공화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그 홀츠 이어케인 그 전 의회 예산국장 등 그 유력한 공화당 성향의 경제학자 20명이 이번 주 그 벤 버냉키 연준 의장에게 추가 양적 완화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계획하고 있는 자산 구매 방식은 환율의 기반을 해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고용 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하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그 국채 매입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럽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주요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일단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얼마나 많이 올랐죠?
예, 유럽은 그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그 아일랜드 재정에 대한 우려, 뭐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중국 은행들의 대출 중단 소식 등 초반 약세로 출발했지만 그 인수합병과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이 23.54포인트 오른 5,820.41, 프랑스가 33.12포인트 오른 3,864.24, 독일이 55.56 상승한 6,790.17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럽에서 그 M&A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그 독일 트럭 제조업체인 MAN은 그 스웨덴 경쟁업체인 스카니아를 인수를 추진한다고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또 그 영국 정보기술업체인 인벤시스가 중국 남방철도의 인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MAN 같은 경우는 6.88%, 스카니아는 1.88, 뭐 엔벤시스는 8.9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는 그 자산운용업체 AMP가 보험사 악사 아시아 퍼시픽 홀딩스에 대한 인수 제안을 했다는 소식에 악사의 주가가 2.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각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 가장 많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게 아일랜드 관련 소식입니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막상 또 유로그룹 의장은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적 없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일단 그 아일랜드와 EU 간의 그 구제금융 줄다리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유로화, EU는 받아라, 뭐, 아일랜드는 못 받겠다, 이런 구도인 상태고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이 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의 구제 금융을 받을 것을 압박하고 있으나 아일랜드가 이제 못 받겠다고 버티는 그런 구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구제 금융 을 받지 않으면 뱅크런이라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 손을 빌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반대로 이제 아일랜드 내부에서는 현재 아일랜드의 경제가 그리스와는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부채의 성격이 아일랜드는 민간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채의 상환 시기도 현재만 잘 넘기면은 문제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체질도 IT나 의학, 제조업 기반들이 탄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제금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사자들은 괜찮다 그러고 주변국들은 좀 받아라 이러고 있고 상황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국제 유가 그리고 금 가격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날 국제 유가는 미국의 소매 지표와 일본의 성장률 지표가 호전됐지만 달러 상승 영향으로 마지막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배럴당 85.77달러까지 오르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막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2센트 내린 배럴당 84.8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요. 네, 금값은 12월물이 지난 주말 중가보다 3달러 오른 온스당 1,368.5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금값은 유럽 우려에 대한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37%로 이날 0.08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나올 주요 경제 지표 쪽도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한 5가지의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근원 PPI,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그다음에 주택 시장 지수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 지표들은 전 분기보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지수만 소폭 이전치보다 낮아질 걸 예상하고 있고요. 네 가지는 전부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시장 지수만이 좀 부진할 뿐 나머지 생산자 물가 지수나 산업 생산 등 관련 지표들은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있죠? 예, 오늘 저녁에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아베크롬, BMPC, 홈디포, 삭스, 월마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홈디포와 월마트가 이제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줄 텐데요. 일단 대부분 이 4개 업체들은 이전치보다는 조금 전망치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매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이런 업체들의 상당히 기대가 큰 그런 현상,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유독 이번 주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안동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네, 요 며칠 보시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추세를 또 놓고 보니까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요.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되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수급 주체별로도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옵션 만기 이후에 충격파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금요일장이 목요일 날 종가 때 그렇게 빠졌는데 금요일 날장 40% 이상 아니 4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다가 하락 마감을 하면서 분위기 투자 심리 자체가 솔직히 50포인트 깨지는 게 금요일 날 깨졌다고 이제 좀 체감적으로는 그 정도 나타난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어제 시장 자체도 아침에는 시가 자체는 좋았지만은 장중에 다시 마이너스 반 정도 했었고 종가야 강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전강 후양이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좋아지지 않는 이런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별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이죠. 크게 던진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씩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이 작은 건 아닌데 워낙 목요일에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계속 이어오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목요일이라는 특별 이벤트였죠. 어떻게 보면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대형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출렁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깨졌다기보다는 그냥 아직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이벤트성에 대한 그런 악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좀 되고 돼 있는 분위기. 그리고 금요일과 어제 시장에서 목요일 날 옵션 관련해서 손실이 터졌던 자산운용사의 물량이 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의 장중에 전강 후약이 좀 나타났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면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는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지난주 옵션 만기일 전까지 강하게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분위기. 그렇지만 2,000포인트가 가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쪽보다는 가기는 갈 텐데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걸려서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깔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쾌속 질주에서 어느덧 그 시선이 슬로우 스타트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오늘 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지 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면 좋겠죠. 이번 주에 금통위 회의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오늘 뭐 금통위 회의 있고 지금 오늘 또 현대건설 매각 관련해서 뭐 발표가 좀 있을 것이고 지금 최근에 뭐 장이 흘러오던 분위기에서 약간 한 템포는 쉬어가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상승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너무 보수적으로 좀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제 시장 한번 훑어보시면은 어제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오른 종목이 300 종목, 빠지는 종목이 500 종목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는 IT하고 은행 보험주 빼시면은 전 종목이 좀 빠졌다고 좀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한 달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IT 업종이 올라와줘야지 2,000포인트가 간다고 저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IT 업종에 슬금슬금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좀 하시면서 IT하고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 충격 관련해서 뭐 자산운용사의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출회가 거의 다 나왔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쪽 물량이 좀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강보합권으로 좀 오늘은 유지를 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금통위 발표가 금리가 시장에서는 인상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좀 있는 겁니다. 좀 올려서 좀 발표를 해주기를 기대를 하면 여기 오늘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가격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지 않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충격하는 점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금융 섹터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좀 가지면서 오늘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종별 현황을 바라보기 이전에 코스닥 쪽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 쪽이 심상치 않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500선 언저리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예, 올해 내내 재미가 없었던 코스닥 시장이 10월 말 정도부터 이렇게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상승세를 좀 유지했었는데 지난주 옵션 만기일 때 거래소가 깨진 이후로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약화되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은 다시 이제 뭐 올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고 횡보를 했었던 이런 시장이 좀 더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소 대형주 쪽이나 이런 프로그램 관련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조금 쉬었다 가는 이런 템포를 좀 주는 이런 시기가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코스닥보다는 아직까지는 코스피인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시장이 물론 변동성이 있어도 거래소 쪽도 있고 코스닥 시장도 있겠지만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변동성도 좀 적게 나올 것이며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포인트를 좀 하회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장중이라도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은 좀 투자하시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존 보유자들 입장에서 뭐 코스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상급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코스닥 종목들 저도 뭐 금요일 어제 시장 보는데 종목별로 하면 좀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좀 빨리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가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코스닥 시장에서 깨지게 되면은 개인들이 주로 이제 매매를 좀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특히 뭐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신용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물량들이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기계적으로 추가적으로도 시장에 흘러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손절하시고 시장을 좀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간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전략을 병행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코스피 업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IT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80만 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IT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IT 업종 조금씩 모으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당장 뭐 계속해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안 내린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IT 업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인데 어제 뭐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80만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경우를 좀 많이 본 적은 없는 경우인데요. 네. 네, 어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으로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서 시장이 변동성도 있고 출렁임의 이런 상황이 봉착된 상황에서 IT 업종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의 안정성인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좀 IT 업종이 좀 제공을 해주면 시장은 1900포인트를 하회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거래소 쪽에서. 그러면 IT 업종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주면서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은 조금씩 좀 모아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IT 업종이 그렇게 아직까지 뭐 가격 하락, 디램이 가격 하락세가 멈췄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빨리 가격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어차피 찬바람이 불고 바닥이 확인이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IT 업종이 한번 반등을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선침해 전략으로 조금씩 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어제같이 뭐 올라오실 때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어제 포인트에서 뭐 오늘 좀 더 갈지 오늘 빠질지는 좀 보셔야 되겠지만 다시 뭐 제자리권 조금씩 조정받았다가 가고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정 나오는 시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로 여기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네,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그렇게 많이 돌아왔거나 이렇게 시장에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줘야 되는데 주도업종으로 부각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연속적인 상승세보다는 하루 이틀 올랐다가 뭐 다시 제자리에 내려오고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돼서 완전 주도업종으로 부각이 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차익이 주도업종으로 이제 부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침해를 좀 하시라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도주 하면 역시 자동차죠. 자동차가 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어제. 네, 시장에서 뭐 자동차가 없으면 시장에 전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포트폴리오 비중에서도 뭐 50% 이상을 저번에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가 잠깐 쉬어갑니다. 물론 같이 갔었던 뭐 화학이나 조선업황에 대해서도 어제도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어제도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 특히 화학이 최근에 좀 많이 깨지는 좀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중국이 뭐 긴축재정 이런 관련해서도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중국 내수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시장 반응이 나오면서 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업종들은 중국이 긴축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게 되더라도 업황 자체가 뭐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특히 뭐 효성 같은 거 보시면은 20% 가까이 뭐 가격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단기 낙폭과대로 인식하셔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자동차 업종은 이제 지금 환율도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와서 지금 1100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는 다시 자동차 업종에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도 업종에서 아직 제외를 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그냥 인식만 하시는 뒤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자동차 업종을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내년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다시 주도 업종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을 비롯해서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는 뭐 단기 낙폭 과대주를 한번 노려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그 예로 효성을 놓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차트를 잠깐 봤는데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 지금 최근에 좀 가격 상승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물론 지금 60일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차트상은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업황이 그렇게 뭐 변화가 됐거나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태양광이나 뭐 조선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분산이 돼 있는데 외국인들의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으면서 가격이 지금 추세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한 2만 원 가까이 넘게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좀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지금 최근에
중국 긴축재정 관련해서 화학업종에 대한 좀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네. 이런 대형 종목들이 아직까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물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을 회복하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확인이 되면 회복하는 게 나오면은 한번 매수 가담을 한번 해보셔도 네. 이익 실현에서는 나쁘진 않은 전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IT 섹터가 연속적으로 좀 올라와 줄지로 좀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오늘 지표 발표, 금통위 발표하고 현대건설 매각 관련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흘러나오는 이제 뭐 금융주들, 네. 은행 쪽에 M&A 관련 뭐 이런 발표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좀 변수가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이런 변수들을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금리가 만약에 동결이 될지 인상이 될지는 시장에서는 인상 쪽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지만 네. 만약에 또 의외로 동결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약간 좀 출렁일 수도 있고 기대했던 네. 금융 섹터가 약간 쉬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오래 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오늘은 IT 섹터에 대해서 분명히 좀 관심을 갖고 IT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강은 강박으로 끝난다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예, 긍정적인 시장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도 IT 업종에서 나왔나요? 예, 제가 뭐 LG 디스플레이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주에 워낙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IT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한 주 더 가져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물론 매수 단가는 어제 종가가 38,4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제 종가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어제 차트상 저가가 나왔던 37,150원 한 37,000원권이 깨지면은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가 아무래도 매물대 하단이고 네. 37,000원이라는 심적인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37,000원이 깨지면은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0월 말에 고점을 찍었던 41,500원을 제가 1,5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도 제가 그랬지만 지금 IT 섹터에 대해서 계속 시장의 관심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세게 가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분명히 상당히 낮게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네. 매수가가 38,400원 이하로 말씀드리는데 손절가 37,000원이면 한 3, 4% 빠지면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고 물론 이 손절 가격은 종가상입니다. 네. 장중에 빠지는 거 말고 종가가 37,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주도 업종으로 빨리 부각이 안 되면서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면 손절하시고 다른 섹터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상당히 낮은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매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강남 3구와 수도권, 신도시, 광역시, 지방 등 전국 거래량이 모두 두 자릿수로 늘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전문가의 71.9%가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이 소득세, 법인세 감세 논란과 관련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대건설 인수 본입 차례 당초 예상대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현대그룹이 참여했습니다. 채권단은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되 자금 조달 및 경영 능력 등 현대건설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가격적 요소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한국과 페루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양국은 내년 초 정식 서명에 이어 내년 중 한페루 FTA를 발효시킬 예정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매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점차 해소가 되고 있고 급매물로 나왔던 그런 물량도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살아나고 있는 것일까요? 뭐 현재로서는 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까지 현재 지금 거래량이 네. 올라가고 있다. 그러한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뭐 서울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수도권과 또 지방까지 이제 거래량이 뭐 이제 전월 대비해서 두 자릿수로 지금 늘어나면서 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토해양부에 따르면은요,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약 4만 1,300건 정도로 이 지난달보다 22% 정도 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쪽이 더 많이 늘어가지고 이 증가율이 뭐 39%에 달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국토부 측은요, 이 거래량으로 보면은 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시보다 이제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준비해 놓은 표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약 8천 가구도 채 못 되는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다면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12,000세대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천 가구 정도에서 3천 가구 이상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50% 가까이 6월 대비해서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1월 이후 이제 겨울로 접어들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수기철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점에 또 생각을 한다면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일단 현재 이렇게 거래가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냐 그 원인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가을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이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합니다. 이사철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영향이 뭐 날씨도 조금 좋고요. 그런 영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지난 이제 8.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표 이후에 뭐 효과를 떠나서 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 심리 자체가 일정 부분 개선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이제 8, 9월 들어서 전세값이 굉장히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뭐 그럴 바에야 전세를 들어가느냐 아예 그냥 한 채 사자 뭐 이러한 네. 심리도 어느 정도는 좀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평균치인 이 10,000건을 넘어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10,000건을 넘은데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10월 현재 약 4만 가구 정도를 저희가 이제 뭐 아파트 거래량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기는 합니다만은 2007년보다는 어쨌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관심을 모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당초 이제 이러한 이 매기가 강남권에 있는 이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것이 점점 이 수도권 전반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네. 이것이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온기가 도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뭐 최근 들어서 부산 지역에 아주 이제 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거래량 증가가 급매물에만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조금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사철 수요가 많은 이 10월 달에 이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이 이제 고점을 찍고 이 11월과 12월 들어서는 좀 비수기로 접어들어서 좀 과거처럼 다시 좀 안 좋은 분위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조금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 부동산이 완벽히 살아났냐. 그러한 판단을 하시기에는 몇 달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한 번 더 부동산 관련 소식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통위 회의에서 과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인지 오늘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전문가의 말을 한번 빌어보자면은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런 점이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예, 앞에서 뭐 많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이제 바로 잠시 뒤에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일단 지난달까지는 3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네. 세계 경제 불확실하고요. 특히 이제 환율 문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G20 정상들이 서울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기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 환율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 여지가 조금은 커진 것이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 상승을 했지요.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역시 거의 뭐 2년 가까이 만에 이제 최고치인 5%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 굉장히 많은 부분, 특히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70% 이상이 오늘 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G20 정상회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 금통이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상이냐 동결. 현재로서는 인상의 무게감이 실리고 있지만 조금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굳이 이게 시장의 예상대로 또 시장의 기대대로 움직이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금통이 상당히 조금 좀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살짝 묻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감세 논란. 드디어 좀 끝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나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제 밝힌 내용이어서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금대로 유지를 하고 법인세 최소세율은 예정대로 2013년부터 인하를 하자. 한마디로 소득세는 내리지 말고 법인세만 내리자. 이러한 쪽으로 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내용은 한나라당에서 꾸준히 나왔던 내용이긴 최근 들어 올 들어서 특히 이제 꾸준히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박근혜 전 대표가 밝혔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무게감이 실리고요. 이런 쪽으로 좀 한나라당의 이 감세 기조가 조금은 유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좀 무게감을 실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당내 소장파가 불을 지핀 감세 철회론이 일정 정도로 먹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정부로서는 감세 기조는 기존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하겠다. 그러하는 것이 기존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당정간에 있어서 특히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 당 쪽에서 굉장히 좀 이 민감하게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뭐 정부의 뜻대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은 좀 이제 의구심을 품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부의 뜻이 그만큼 좀 굽혀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이제 올 세제 개편안을 꾸준히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번 이제 뭐 이명박 정부 전체에 좀 임기 통틀어서 저희가 한번 이 세금 정책은 꾸준히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앞서서 이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을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조가 소득세는 좀 내리지 말자라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만큼 좀 뭐랄까요, 정부의 이 감세 기조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쪽에 현재로서는 그런 쪽으로 좀 무게감이 실리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계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과연 누가 인수를 할 것인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다. 이런 평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건설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주사위가 이제 마침내 던져졌습니다. 어제 이제 이 현대건설에 대한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이제 CF나 광고로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이 경쟁이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이 집안 싸움으로 좀 번지는 양상이어서 좀 호사가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양측 모두 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요. 또 이 금융권과 재계에서도 사실 현재로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격 면에 있어서는 뭐 현대차그룹이 단연 이 우위에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뭐 현금 이 동원력만 거의 1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지금 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4조 원을 특히 이제 이 회사채 부분으로 이제 자금을 동원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에 비해서는 현대그룹이 다소나마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요. 특히 이제 이번 이 딜에서는 특히
비가격적 요소도 특히 강조되는 만큼이 현대그룹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현대건설이 어려움에 빠질 당시에 이 현대차그룹에서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이 현대그룹 인수에 현대건설 인수에 있어서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현대건설 인수 가격 한 3조 5천억에서 많게는 4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는 있지만 이 현재 지금 양측이 감정적인 부분까지 좀 검들여가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볼 때 이 양측 모두 좀 적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어제 원사를 마감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했고요. 아마도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산업계 전반 또 우리나라 경제계 전반적으로도 오늘 뭐 경제계 최고의 이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건설 관련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어제죠. 우리나라와 페루 정부가 FTA 가서명 협정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산업에서 어떤 부분에 큰 수혜가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페루와 FTA에 가서명을 했고요. 우리나라로서는 8번째 FTA에 가서명한 국가가 됐습니다. 칠레에 이어서 남미로서는 이제 2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인데요. 물론 뭐 교역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더욱더 확고히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남미 자원시장 공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 중에서 처음으로 이 에너지와 자원 협력을 명문화했다. 이런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현재 지금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FTA를 계기로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그리고 또 가전제품이 좀 페루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페루 쪽으로서는 좀 뭐 이제 천연자원 또 농수산물 특히 이제 커피라든지 뭐 오징어 같은 이런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우리 소비자들이 좀 더욱더 이 싼 값으로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좀 현재 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루가 이 일본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 다음 날 이제 우리나라와는 FTA에 가서명을 하면서 좀 뭐랄까요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좀 FTA에 있어서 선두주자로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경쟁 관계인 일본보다 앞서서 이 페루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FTA에 대한 좀 좋은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센증시 오늘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출발 센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